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은 동교동인데 연남동 경의선 숲길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독특한 점이 있어요. 외관은 다가구 형태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지정을 들여다보니까 상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이 물건 왜 경매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주택이 상가로 변경되는 경우에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서부 2024 타경 5418 마포 동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감정가 43억이고요. 현재 유찰된 최저가 35억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54평, 건물 전용 면적은 125평입니다. 매각일은 6월 10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치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홍대 입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연남동 경의선 숲길입니다. 그리고 물건지는 바로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역하고 멀지 않고요.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경의선 숲길과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요, 지하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1층도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1층 중 일부만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네요. 2층도 근생활시설 사무소. 그리고 3층도 근생활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1년도 7월 12일 날 다가구를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도면을 봤거든요. 이 현황 도면은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원래는 타인의 현황 도면을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터에다가 경매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뭐 당일 내지는 다음 날에는 요 현황 도면을 열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층입니다. 지층 현황 도면인데 계단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첫째 호수는 원래는 여기가 다가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1개, 2개, 그리고 아마도 이게 욕실 자리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출입문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방 1개, 그리고 여기 욕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도 원룸으로 된 욕실 딸린 방이었겠죠, 이게. 그런데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 도면인데요. 보시면 요 우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용도는 근생 사무소입니다. 여기 방이 있던 자리 2개, 욕실이 있던 자리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도 방 2개, 욕실 하는데 여기는 주택으로 남겨두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방 2개, 욕실로 들어오면은 방 2개, 욕실이었겠죠. 근데 현재는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3층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였겠죠. 1개, 2개, 3개, 그리고 욕실 2개. 단독 세대였던 것을 여기도 근생으로 현재 바꾼 상태죠. 등기부등본 보니까 96년도에 송모 씨가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36년생이십니다. 그리고 개인 김모 씨에 의해서 가압류가 1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김 씨고 여기도 김 씨인데 제가 이걸 이름을 이제 비공개하느라고 삭제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권자 김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시는 분인데 청구액은 얼마 안 돼. 한 4천만 원도 됩니다. 경매 시청 청구액이. 그리고 을구에 보니까 근저당이 1억 2천 하나 있어요. 사실은 담보가치 대비 이 부동산의 채무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경매가 됐고 왜 공인중개사가 경매를 신청했나 보겠습니다. 자, 물건명세서 보니까 점유자는 이모 씨 2명이 되어 있는데 다 요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늦어서 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배당력은 안 했고요. 이제 낙찰받고 명도하면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유 관계는 없어 보여요.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그냥 통으로 뭐 한두 가구는 누가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 경매에 신청한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결문을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원고가 바로 공인중개사고요. 피고가 채무자 그 송모 씨입니다. 소유자 피고는 원고 공인중개사에게 3,757만 원 그리고 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 판결문 갖고 이제 경매를 신청한 건데 과정을 좀 보니까 원고는 공인중개사예요. 2021년도 4월 달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도인 피고, 매수인 EF 아마도 매수하려고 했던 2명의 공동 그 매수자가 있었나 봐요. 43억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 7월 30 잔금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매매계약서 7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보통 표준 그 매매계약서 보시면은 7조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취소 무효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 수수료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중개사들이 안 받고 있는 거지 계약서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매계약의 잔금 시기인데 매수인들이 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를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의 소기를 제기하는 등, 다시 말하면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해제를 요구하면서 약정금, 계약금도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중개보수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지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로 정한 잔금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시일로 정한 약정한 2020년 7월 30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이 내 과실 없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7월 30일 날 중개보수 지급해라라고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포함한 중개보수 3,757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고요. 그 소유자였던 피고가 어떤 주장이냐면 매매계약상 특약에 따라 이미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완료했대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 보통 매수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부담, 세부담이 있잖아요. 취득세가 중과되거나 대출에 제한이 오거나,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해서 넘겨줄 것을 요구해요. 근데 채무자가 그 특약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이미 완료해서 한 겁니다.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기존에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가 20% 수준으로 감소해서 공제세액 차액이 10억 원에 달하므로 원고가 중개사가 중개보수 중 일부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요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10년 보유하면은 40% 장특공 받고요. 그리고 10년 거주까지 하게 되면은 40% 장특공 해서 토탈 80%의 장특공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소유자도 요 요건이 돼서 80%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죠.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지금 10억이 더 나오게 생겼다. 중개사도 일부 책임을 져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만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그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에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여부, 그 세액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시면요. 이 물건에 관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만 기재하게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물건의 대략적인 스토리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다가구 주택을 98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1가구 1주택이었으면 비과세도 받으실 거고 장기 보유한 것으로 인한 특별공제도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인이 주택이면 LTV나 DSR 적용되는 데다가 반공제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올 거고 또 취득하시는 분이 2주택 이상이면은 이분이 취득세 중과가 될 거고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또 이거 취득하자마자 12%로 취득세 중과될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다가구나 단독을 고액부동산 취득할 때 매수자가 매매계약 이후에 특약으로 용도 변경해라. 내가 그럼 잔금 치고 넘겨받겠다. 그러면 잔금 칠 때 용도 변경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근생으로 대출받게 되면 훨씬 많은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취득하든 다주택자가 취득하든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내 과실이 없으니 내 중개보수 지급해라 라고 청구해서 그 판결문 갖고 경매까지 신청한 겁니다.
사실 어르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 있었으면 4천만 원 지급하고 경매 취하할 수 있을 텐데 가압류 15억에다가 그저당 1억 2천밖에 없기 때문에 담보가치 뭐 이게 한 4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급하면 사실은 매매로 해결해도 해결이 될 텐데 이분이 아마 연세가 많으시고 소송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뭔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냐 근생이냐를 판단하는 시점이 매매 계약이냐 잔금일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는 매매 계약할 때는 당연히 주택이겠죠. 다가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처분하면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고 장특공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대신 넘겨줄 때 그 사람한테 용도 변경해서 넘겨주면 이 사람은 근생으로 또 취득하니까 대출이나 세부담이 없이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매매 계약 시점이어야 서로 간에 좋은 건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요.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이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년 10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잔금 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매도인이 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양도일 당시에는 매수인은 당연히 근생용도로 변경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생용도로 바뀌지 않으면 팔기가 어렵죠. 지금 취득세 중과되죠. 대출 규제되죠.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 청산일로 양도물건이 주택인지 근생인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 기재부 유권 해석 이후부터는 다가구나 단독주택 거래가 거의 중단됩니다. 매수자 쪽에서 부담이 있는 거죠. 주택을 매수하다 보니까. 그런데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행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이 주택 양도일이었죠. 그런데 매매 계약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보시면요.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라고 해서 매매 계약일을 시점으로 주택이냐 상가를 판단하게 되도록 소득세법을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이 소득세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날 이후부터 계약 체결하는 물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형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해서 2025년 2월 28일 이날부터 시행되고 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래야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을 시점으로 주택이냐 근생을 판단하도록 개정을 해서 현실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경매에 그 물건이 있잖아요. 이미 용도 변경을 상가로 해버린 거예요. 용도 변경을 상가로 해버렸기 때문에 매매 계약일이 됐든 잔금일이 됐든 상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택으로서 판단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통해서 장특공 10년 최대 80% 혜택도 못 받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면 용도 변경한 경우에
최초에 취득한 시기로부터 장특공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용도 변경한 시점부터 장특공 기간을 계산하는 거냐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재부 유권 해석인데요.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산일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 변경 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취득일. 그래서 근생활시설 용도 변경해도 애초에 취득했던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으로 장특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를 근생으로 바꿔서 처분을 해야 다주택자로서 이걸 이제 계산해야죠.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가 더 많이 나올 거냐?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요거를 장특공을 적용해서 세금 내는 게 더 저렴하냐? 요걸 계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세 중과세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물건들은요. 용도 변경을 해갖고 처분을 해요. 그러면 근생으로 장특공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런 또 유권 해석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요거는 2022년도 12월 28일자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원래는 당초 취득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 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 변경일부터 계산함. 용도 변경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매우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로 인한 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도 장특공이 최초 취득일이 기산일이 아니라 용도 변경한 날을 기산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경매물건으로 돌아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좀 노년에 이거를 이제 한 43억에 처분을 해서 43억 처분해서 뭐 이제 가압류 10억 변제할 거고 그저당 변제하고 남은 세금 빼고 남은 돈 갖고 노후를 보내려고 하셨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중개사는 중개보수 달라고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하고 그리고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서 용도 변경이 상가로 돼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또 매수자를 찾아서 처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도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매매 계약 기준일 자체가 근생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죠. 이제는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으셨나. 그래서 담보가치 대비 채무가 많지 않은데도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고요. 자녀분들이 계셨다면 자녀분들이 좀 이거를 해결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 가정사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로 낙찰되면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안 내지 않냐? 양도소득세 나옵니다. 경매로 매각돼도 양도소득세는 나오는 겁니다. 일반 매매로 처분할 때보다 경매로 싸게 처분되면 양도소득세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처분이 된 점은 또 손해가 발생하겠죠. 어쨌든 최저가 35억으로 나와 있는 근생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그렇다 치고 취득하려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근생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1층 일부 구간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중과될 수 있다는 점, 법인으로 사게 되면 그 주택 면적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대신 여기 이제 대부분이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이게 주택 형태로 방 개수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에도 사실은 방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부분은 대출 관계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 근생으로 취급을 해서 대출을 한 낙찰의 최대 70에서 80%까지 해준다 그러면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으로 좀 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생 용도는 현재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가시면요. 이런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연당도 그 뒷골목에 가시면 근생 용도로 바꿔서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도
매수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아마 요구해서 이 매도인도 그렇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남동 근처에 있는 행정구역은 이제 동교동이죠. 경의선 숲길과 가까운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토리까지 좀 소개해 드리면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주택이냐 상가를 판단하는 그 판정 기준, 이게 2022년도에 잔금 청산일이었다가 올해 2월 28일부터는 매매 계약일로 다시 환원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특공 보유 기산일은 최초 취득한 때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조정상 지역 내에 있어서 다주택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한 날부터 기산일을 본다. 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경매 투자할 때 다 알아야 돼요. 건축법에 관련된 거, 세무에 관련된 거 다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경매 공부한다고 하면 주로 권리분석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임장을 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이 임장 스터디 10기를 개강을 하는데 임장 수업을 하시게 되면 권리분석도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각 물건에 따라 재개발이면 재개발에 관련된 규정들, 또 이렇게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상가 건물과 관련된 세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각 물건 종류별로 다양하게 임장을 하면서 공부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소수 정예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저하고 밀접하게 수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아래 링크 통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이게 격주 수요일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한 달에 2회, 그래서 총 3개월 6회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거 수업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 또 그 다음 기수에 참여하셔서 계속 이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6월 11일 개강하는 임장 스터디 10기 모집에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